알루미늄 용기들, 알루미늄 호일 뭐 이거 거기다 여러 가지 노출시키거나 열에 가해졌을 때 알루미늄 성분들이 용출되는 건 맞습니다. 절대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식약처 공고사항에도 한 만큼 그런 알루미늄 식기류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는 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 다 배출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상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언스화학이라는 이런 대중서적도 집필했습니다. 그만큼 좀 과학의 어떤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기 좀 어렵고요. 뭐냐면 너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방에서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가스레인지 이런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이 전기레인지라고 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고 안전하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파는 차치하더라도 전기레인지라 하더라도 전기레인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있고 이제 인덕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다 프라이팬 올려놓고 요리를 하게 되면 표면 온도가 200도 이상 순식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다 이제 기름 두르고 이제 식용유 두르고 요리하다 보면 역시 유해한 유증기 말할 것도 없고 분해 생성물들이 막 공중 엄청 날아가거든요. 그걸 요리하시면 직접 제일 많이 들이마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분해 생성물들이 많이 생성되게 되면 그걸 먹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온에서 지지게 볶는 것보다는 그냥 적절히 삶아 드시거나 그 다음에 데쳐 드시는 거 약간 그런 게 좀 더 바람직한 조리법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이게 절대로 오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실제로 최근에 조사했을 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식 종사자분들, 급식이라는 게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 종사해 주시는 분들, 요리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집단으로. 근데 무려 30%가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폐 이상 소견. 거기 일하시는 분이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다양한 연령층이 계신데 30%가 무려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해한 걸 계속 들이마시게 되면 한두 번이야 괜찮죠. 근데 뭐든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게 문제거든요. 담배 술이 그래서 정부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노출되면 폐 이상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리하실 때는 반드시 좀 환기하시는 것도 좀 주의 꼭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삶아 드시는 것을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도 좀 사용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비닐팩 있죠. 가끔 비닐팩에다 음식물 소분해서 냉동고에 막 많이 소위 말해서 좀 쑤셔 놓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냉동고에 그렇게 넣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걸 꺼내잖아요. 완전 얼려져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과 접촉돼 있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개봉하게 되면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결국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그래서 그때 조심하셔야 될 게 반드시 찬물에서 담그시면 됩니다. 찬물에만 담가놔도 해동이 돼요. 해동이 된 상태에서 그때 개봉하시는 게 미세 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실리콘 도구 많이 쓰시는데요. 실리콘 도구들 실리콘 도구 정말 여기저기 많이 써요. 용기로도 쓰고 덮개로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 대해 관련된 소문도 사실 좀 많습니다. 실리콘 제품들 열을 가했더니 유해한 게 발견됐다 그래서 그게 해외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국내 연구 결과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실리콘 제품도 저도 실험 분석해본 게 있습니다. 여러 제품 가지고 해봤었는데 기본적인 그냥 음식 약간 따끈따끈한 음식 닿았다고 해서 유해한 물질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실리콘 제품들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서서히 조직이 끊어져요. 약해집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그냥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쓰다 보면 이게 음식물 담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떨어지게 되니까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리콘 제품들은 좀 흠집이 많이 눈에 보일 정도면 그땐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음식이 닿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리게 되면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거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뭐냐면 저희가 직접 실험한 건데요. 실리콘 제품 이제 다들 몸에도 들어가는 보형물이니까 성형 보형물 소재니까 안전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보통 이게 세척을 하잖아요. 세척을 하고 충분히 물로 헹궜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험해봤어요. 혹시 세제가 남진 않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세제가 다른 소재에 비해서 많이 용출되더라. 이런 거 제가 직접 실험적으로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실리콘 제품들은 특히 헹구는 거, 세척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식기세척기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괜찮겠거니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물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충분히 세척하는 거, 헹궈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밥은 다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솥, 특히 내솥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또 최근에 이런 주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관련해 저런 거 밥솥 잘못 관리하면 우리 중금속이 오염된다 이런 기사도 실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 내수시라는 게 그 소재가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요새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테인리스 기반이 많긴 합니다. 근데 혹시나 알루미늄 기반으로 된 건지는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그 문의해 보시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루미늄 기반으로 뭔가 코팅된 그 위에 다시 뭔가 불속의 수지로 코팅된 건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알루미늄이 쓰인 거라면 이제 적어도 코팅이 벗겨졌다면 알루미늄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음식 해 먹는 거는 밥을 해 드시는 건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기반이라면 코팅 벗겨지면 바로 버리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스테인리스, 사실 요새는 스테인리스 기반이 제일 많습니다. 요새는 스테인리스 자체로 내수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테인리스 기반으로 겉에다 뭔가 불속의 수지로 코팅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스테인리스의 뜻이 뭐죠? 여러분, 스테인리스, 녹이 잘 안 쓴다는 게 스테인리스의 뜻인데요. 그럼 영원히 안 쓸까요, 여러분들?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스테인리스 여기저기 많이 쓰이잖아요. 뭐 프라이팬으로 쓰이고 많이 쓰는데 오늘 보는데 좀 오랫동안 썼는데 오늘 보니까 살짝 불그스름한 점들, 불그스름한 색깔들, 자세히 보시면 좀 오래된 것들 보면 약간 불그스름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저는 몇 번 봤는데 제가 쓴 제품 중에서 이게 부식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녹이 잘 안 쓰는 거지 영원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관리가 잘못되거나 잔여물들이 음식물이 남아서 염도가 높은 거라든지 산도가 높은 것들이 잔여물들이 남은 게 오래되면, 그러니까 관리 잘못하면 부식이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쓰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니켈과 크로뮴 같은 게 용출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신경계통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발암물질이기도 하고요, 크로뮴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기반의 소재라 하더라도 저도 쓴 지 1년 넘으면 주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색깔 같은 거 혹시 좀 부식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색깔 변화 좀 보실 필요는 있고요. 색깔 변화가 없다면 관리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좀 오래 쓰셔도 되는데, 색깔 변화가 서서히 좀 뭔가 좀 보인다, 불그스름한 게 뭐 한 점 하나가 좀 보인다, 그러면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 모든 전기밥솥 회사가 내솥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도로 그렇게 비싸게도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그때는 교체해서 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그럼 코팅 소재는 불속의 수지가 코팅되어 있으니까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저희가 실험해봐도 그렇고요. 뭐냐면 불속의 수지가 그렇게 또 만만한 소재는 아닙니다. 굉장히 안전한 소재는 맞아요. 그래서 일반 밥솥에 한다고 해서 막 미세 플라스틱이 막 엄청 떨어져 나오고 뭐 그런 거는 사실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요. 근데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많이 떨어져 나가냐면 오히려 우리가 세척할 때 우리가 막 뭐 문지르거든요. 특히 거친 거 있죠. 금속류 막 그런 걸로 막 이게 스테인리스하게 철 수세미로 막 문지르게 되면 그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서서히 많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코팅이 벗겨져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걸 관리 잘 하시려면 좀 부드러운 거 있죠. 부드러운 솔 같은 걸로 좀 문지르시는 게, 그렇게 세척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용기들, 그 다음에 식기구류,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 이거 먼저 알루미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거기다 여러 가지 염도가 높거나 산도가 높은 거나 거의 노출시키거나 그다음 열에 가해졌을 때 알루미늄 성분들이 용출되는 건 맞습니다. 실험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근데 사실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 다 배출됩니다.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는 게 정상이고요. 별로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장 기능이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신장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되죠. 나이가 들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충분히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못 되고 이제 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조차도,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알루미늄 섭취는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도 높은 그런 것들은 알루미늄 식기류에서는 조리하지 말라고 공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 공고사항이기도 한 만큼 그런 알루미늄 식기류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는 그냥 거기다가는 산도 높거나 염도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켈 같은 거는 스테인리스가 부식됐을 때 이제 보통 용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들어오면 신경계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됐을 때 얘기고요. 평소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식된 여부들, 그러니까 오래 썼을 때 스테인리스 제품을 한 2, 3년 쓰다 보고 또 그 이상 쓰다 보면 관리 잘못하면 부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찰하시고, 그래서 결국 세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제품도 세척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눈에 보면 대충 깨끗해 보이는데 이 미세한 홈들이 점점 많이 생겨서 잔여물들이 미세하게 껴요, 점점. 눈에는 물론 깨끗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더 세척에 신경 쓰셔야지만 더 오랫동안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우리 몸에 머물게 되면 이게 치매하고도 관련성이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 반론의 뭐 연구 결과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근데 세계적으로 알루미늄이 많이 노출될수록 쌓일수록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우리가 일부러 노출할 필요는 너무 많이 노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종류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리콘 제품들, 요새 많이 쓰시는 실리콘 제품은 영원한 제품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게 구멍 뚫릴 때까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반드시 좀 흠집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일 정도가 되면 미련 없이 새로 구매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실리콘 제품은 주방 세제, 잔여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척에 좀 더 신경 쓰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밥솥 내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시 스테인리스 기반이라고 하면 역시 부식이 안 되게 관리 잘하는 거, 세척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식 여부 잘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기반의 소재라고 하면 코팅되어 있는 소재면 코팅이 벗겨지면 역시 미련 없이 교체하자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비닐팩 같은 거는 반드시 냉동고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그냥 개봉하지 마시고 찬물에 충분히 해동한 다음에 개봉하시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또 직접 실험한 건데요. 여러분 가정용 랩 있잖아요. 랩 많이 쓰실 텐데요. 랩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음식물에 감싸서 전자레인지 돌릴 때가 있죠. 그래야 수분이 잘 안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촉촉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 식품들은 랩을 감싸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근에다가 가정용 랩을 감싼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봤습니다. 그 랩을 뜯어요. 그리고 그 당근에 있는 표면을 특수현미경으로 한번 관찰해봤습니다. 그때 충격적에도 미세한 미세 플라스틱이 다 너무나 많이 달라붙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랩 같은 거는 진짜 감싼 정도로만, 가정용 랩은 그냥 감싼 정도로만 쓰시는 게 좋고요. 그게 음식에 직접 닿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야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랩 있잖아요. 랩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가정용 랩과 업소용 랩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요. 가정용 랩은요, 집에 있는 제품 한번 딱 들여다보시면 폴리에틸렌이라고 적혀 있어요. PE라고 적혀 있거나요. 그럼 앞에 LD, PE. 결국 이 PE, 폴리에틸렌, 이건 우리는 폴리올레핀 계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가정용 랩은 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그런데 업소용 랩은 좀 달라요. 업소용 랩은 PVC 랩을 많이 씁니다. PVC 랩을 쓰는 게 불법도 아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좋아요. 왜 좋냐면 쫙쫙 늘어나고요. 그리고 딱 음식에 용기에 딱 붙였을 때 잘 달라붙습니다. 점착력도 너무 좋고요. 또 우리 고기 마트 가면 고기 사잖아요. 고기가 랩에 감싸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만약에 고기를 딱 구매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습기가 차 있으면 어떨까요? 습기가 차 있으면 선명하지가 않겠죠. 그럼 고기가 신선해 보일까요? 신선해 보이지 않겠죠. 그럼 구매까지 영향을 줍니다, 실제.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 랩으로 감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마트 고기 감쌀 때는 PVC 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PVC 랩으로 감싸진 것들이 뭐 이런 배달업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고기 포장할 때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PVC 랩에는 이제 가소제라는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소제가 들어간 PVC 랩은 또 다시 두 가지 종류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게 국내산이냐 해외에서 생산한 거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쓰고 있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은 PVC 랩 제조업체들이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안 써요. 다른 가소제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가 뭐 알 수가 있나, 이게 뭐 국내산 제품인지 해외산 제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뭐 프탈레이트 가소제 좀 소량 첨가하는 거가 유통돼도 그건 불법도 아니고요. 그런 거 수입해서 팔아도 불법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문제지만 최근에 친환경 가소제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조차도 그 ATBC라고 하는 친환경 가소제로 도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그동안 안전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거 관련된 독성 결과도 최근에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뭐 이건 뭐 정부에서 허락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현명하게 대처하면 되는데, 닿자마자 뭐 랩에 그 고기에 닿자마자 막 뭐 가소제가 용출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접촉하고 있을 때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트에서 우리가 고기를 사갖고 왔다면 바로 랩 가리하는 게 좋습니다. 랩을 가리해서 가정용 랩으로 감싸서 보관하든지, 아니면 딱 드실 만큼만 딱 사와서 구워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 있고요. 아무튼 랩 가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바람직할 거고요. 그리고 접촉 시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날 가서 사오시면 아무튼 랩가리 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음식 같은 거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는데 가급적이면 배달보다는 직접 가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 이제 오스트리아 또 유럽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런 해조류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영구 금지 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건은 터질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유럽에서는 이제 정해놓은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요오드에 대해서 이제 아이오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요오드 특정 기준치 농도를 넘어서면 절대로 유통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품 이제 검사하면 통과된 경우도 있지만 통과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500ppm이 나오고 어떨 때는 5000ppm이 나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수입 금지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실제로 그러면 유럽의 기준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독일만 해도 20ppm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20입니다. 20인데 우리나라 제품에서 아까 몇이라고 했죠? 500ppm, 5000ppm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500ppm, 5000ppm 넘는 제품들이 팔려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독일은 왜 이렇게 20ppm으로 잡아놨을까요? 그들은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준 잡아놓은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바로 뭐냐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20ppm 정도로 농도를 잡아놔야 사람들 일반적인 식품 섭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도 농도로 관리해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으면 그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치, 안전 위험성 그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잡아놓은 그 농도가 바로 20ppm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그런 20ppm 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견될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그 요오드 권장 섭취량, 그러니까 일일 권장 섭취량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어요.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은 먹어주는 게 좋다. 이건 권장 섭취량입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키면서 먹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많이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일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또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1100 마이크로그램이 일일 상한 섭취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더 관대하게 잡고 있습니다. 1100이 아니라 2400 마이크로그램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50이면 충분한데 그래도 넘어서 안 되는 그 함량이 바로 2400 마이크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최근에 미역국 한 그릇 드셨어요. 내가 미역국 한 그릇 먹으면 내가 이게 정부에서 2400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난 2400 마이크로그램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역국 한 그릇 드셔도 내가 정부가 말한 기준치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민들은요. 왜 알 수가 없을까요? 돌아다니는 제품, 식품들의 농도를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제가 이제 미역 장사하는 사람을 가정했을 때 제가 판매하는 제품에서 어떨 때 그 농도가 5000ppm 넘었어요. 5000ppm 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 제품으로 미역국 한 그릇 드시면 미역국 한 그릇에 1g 정도의 순수 미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000 마이크로그램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정부가 말한 게 2400이라고 했잖아요. 한 그릇만 먹어도 기준치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관대한 건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1일 상한 섭취량이 11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2배가 훌쩍 넘는 2400 마이크로그램이잖아요. 이렇게 관대한 이유에 대해서 저도 나름 자료도 찾아보고 나름 또 여기저기 이제 조사해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럼 요오드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괜찮나? 우리나라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탁월한 유전자가 있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나? 라는 그런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나라고 저도 찾아봤는데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식약처에서 그렇게 관대하게 정한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해조류 섭취량이 많은 나라이니 해조류 섭취량이 기본적으로 많은 민족이니 2400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먹어도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관대하게 잡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는 없고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상한 섭취량 2400 마이크론 잡았다는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식품에 대해서 요오드 그 함량, 농도에 대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아까 유럽은 몇이라고 했죠? 20ppm이라고 했죠? 20ppm 넘어서 우리나라 거 다 그 수입 금지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기준치가 없습니다.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아까 PD님이 하루에 한 그릇 먹었을 때 어떤 날은 1일 상한 섭취를 넘으셨을 수도 있어요. 한 그릇만 먹어도. 하지만 어떤 미역을 드셨을 때는 상한 섭취를 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식품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높은 농도로 돌아다니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상한 섭취량 넘었네 안 넘었네 이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요오드 얘기 잠깐 하면 그럼 독일은 아니 왜 그러니까 아무튼 특정 농도 넘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오드가 도대체 뭐길래 한번 잠깐 거기에 대한 보충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요오드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 원소예요. 당연히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과해서 문제가 없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물도 한 번에 왕창 6리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공기 중에 산소가 산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산소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 산소가 100%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사람은 죽습니다. 뭐든지 지나쳐서 많은 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오드는 마찬가지로 요오드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전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인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1위인 이유가 검사를 많이 해서다. 검사를 많이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1위는 안 했을 거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튼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나라에서 이런 나라에서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요오드 함량에 대해서 기준치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은 다 해놓고선 권장 섭취량, 일회 상한 섭취량 정해놨는데 식품에 대한 기준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품에서 왜냐면 그 어떤 그러니까 식품 업체가 있어요. 미역 식품 업체가 있으면 매번 이게 채취할 때마다 농도가 다릅니다. 요오드 농도가. 근데 아무리 많든 아무리 적든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다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걸 해외에 판매했더니 유로에 판매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죠? 수입 금지 조치됐던 일이 벌어졌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정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2025년 기준은 없지만 2035년 뒤에 되면 저는 당연히 생길 거라 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2035년에 2025년을 바라보게 되면 아니 우리나라는 기준치조차 없었어? 라고 놀란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조만간에 저는 기준치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뭐 김미역, 다시마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내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익한 식품은 맞는데, 다만 이제 요오드 함량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제가 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먼저 미역을 말씀드리면, 미역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미역국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럼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미역 내 다양한 성분들이 좀 빠져나오거든요. 그때 요오드 성분도 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 빠져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역국을 드신다면 주로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확실히 체내에 유입되는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진 않잖아요. 그냥 건조된 상태 그 자체 우리가 먹기 때문에 김 같은 경우는 좀 섭취량을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부라 화합물, 영어로는 약자로 PFAS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뭐 기준도 점점 엄격하게 되고 있는 그런 건데요. 도대체 과부라 화합물이 뭘까요? 뭐냐면 사실 이건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이제 분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소 원자가 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는 통칭해서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죠. 공식적으로 등록된 과불화물 종류만 4,000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많은 것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안정해요. 너무 안정해요. 자연의 환경에서도 안정하고 우리 몸에 들어와도 안정합니다. 안전하다, 세이프, 안전하다가 아니라 안정합니다. 안정하니까 잘 분해가 안 돼요. 사실 뭐든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나 자연에 배출됐을 때 분해가 잘 되면 아무도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너무 안정하다 보니까 분해가 안 되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일정 기간 머물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독성 연구도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뭐 갑상선 암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밝혀졌고요. 특히 갑상선암 세계 발병률 1인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사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지금 각별히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유해한 화학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과불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아까 안정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뭐 방수 의료에도 쓰이고 뭐 소파라든지 뭐
이런 뭐 가구에도 제조할 때도 많이 쓰이고 뭐 전자제품 제조할 때도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옷에 쓰였다 한들 뭐 가죽에 쓰인다 한들 우리가 옷을 빨아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을 우리가 빨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과부하물에 노출되는가 살펴봤더니 주로 식품이었습니다. 주로 식품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과부하물에 오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식품들 조사했어요. 뭐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다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농도가 높은 게 여러분이 예상하셨듯이 수산물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수산물에서 왜 높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공장에서는요 폐수를 버리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법이 아닙니다. 대신 정부가 정해준 기준치는 있어요. 어떤 기준치대로 희석해서 버리면 됩니다. 그럼 버리면 강과 바다로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겠죠. 그럼 강과 바다로 쌓이면 처음엔 상관이 없겠죠. 근데 계속 바다로 배출되면 바다라는 게 언젠가 물은 증발하잖아요. 과부하물은 증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안에서 있는 생명체들이 있겠죠. 그럼 수산물들이 거기에 노출되겠죠. 최종 저희 상위 포식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결국엔 그런 수산물을 먹는 건 우리죠. 실제 수산물에 오염도 많이 돼 있고 그걸 먹는 건 우리고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배출도 안 되고 잘 쌓이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산물이 가장 오염도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 주시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심합니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어느 바다에서 수산물을 우리가 채취했느냐에 따라 포획했느냐 이게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참고로 대한민국이란 그 지리적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대한민국도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죠. 근데 옆에도 또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있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다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들입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주변 인근에서 해역이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 우리나라 주변에서 채취한 그 수산물들의 과부하물 농도가 검출률이 유럽 인근에서 나온 그런 수산물보다 검출률이 높게 나온 또 심하게 검출이 높게 나온 과부하물도 있었습니다. 아까 과부하물 종류가 4천 종이 넘는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는요 우리나라 생선에서 거의 80% 이상 나온 거예요. 그 수산물 10개 중에 8개 검사하면 그냥 그 특정 과부하물이 나와요. 근데 유럽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10개 중에 한 3개 나오더라 이거. 그러니까 지역별로 검출이 좀 다르고요. 또 검출률은 좀 높더라도 뭐 약간 검출률 차이가 나더라도 뭐 농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높게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딴 데가 좀 농도 높게 나오면 검출률 상대적으로 유럽이 낮다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결국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검출과 농도 이런 오염도를 종합적으로 보면 좀 우리나라의 그 인근 해역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슬픈 현실은 뭐냐면 아까 뭐 나름 기준치를 정하고 나름 배출하잖아요. 공장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가장 심하게 배출할 걸로 보이는 게 중국인데요. 중국인 게 이제 명확한데요. 사실 명확한데 우리가 중국 앞바다 가서 검사할 수 있을까요? 앞바다 가서 정말 중국 너희 나라는 관리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검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다가 걸리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당장 또 뭐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일어나겠죠. 중국 당국도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이렇게 앞바다에서 조사 못하듯이 우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슬픈 현실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근의 수산물들이 오염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수산물 그러면 아예 끊고 뭐 고기만 왕창 먹고 뭐 채식만 왕창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수산물 섭취량을 기본적으로 좀 조절하시는 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너무 과한 섭취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뭐든지 많이 먹어 좋은 건 없습니다만은 뭐 축산물이든 농산물 다 마찬가지. 많이 먹어 좋은 건 없죠. 근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섭취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같이 바다 오염이 심각한 세상에서는요. 기본 섭취량 줄이되 드신다면 당연히 저도 먹습니다. 저도 물론 별미긴 합니다만 저 수산물 같은 거 좋아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섭취량만 섭취했으면 조절하는 거고요. 그럼 드실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탕으로 드신다고 쳤을 때 탕을 드셨어요. 탕을 드시면 그냥 그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이게 그 생선 내에서 여러 성분들이 빠져나오는데 그때 과부하물도 좀 빠져나오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역시 100% 빠져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저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국물 얼큰한 국물 드시면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국물채 드시지 마시고 그냥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대중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요. 어떤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런 질문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데요. 아니, 이것저것 따지면 어떻게 사냐라고 이제 질문 주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따지면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때가 오늘 이런 떠먹여주는 TV에 와서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원시대로 돌아가자. 그럴 거 위해서 제가 여러 개 출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사실은 공대 교수로서요, 산업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뭐든지 그렇게 정확한 지식만 알면 다 안전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송에 나오는 거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최대한 위험성 있는 물질에 대해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원시대로 돌아갑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담배, 술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뭐든지 이런 거 지속적으로 오래 우리가 노출되면 암에 걸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급식 종사자분들 사례만 봐도 그렇고 유해한 거에 계속 노출됐더니 폐 이상 소견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평소 유해한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게 언제 어느 시점에 용출되고 내가 언제 노출되는지 이것만 아신다면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한 거고, 이런 책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해성은 무조건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비례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노출량도 줄일 수 있고 노출 횟수도 줄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희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상명대학교 강사 교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